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12%대를 넘어서며 청년 실업자 수가 56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4.9%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하에는 고속도로가, 지상에는 일반 도로가 만들어져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고가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컸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양쪽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사에 유리하게 과실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12%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이 4.9%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은 전 연령대 실업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인데요. 청년 고용 절벽이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2.5%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 1월에는 9.5%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12%대까지 진입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졸업 시즌인 2월에는 다른 달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1년 전 2월의 청년 실업률 11.1%와 2년 전 2월의 10.9%와 비교해보더라도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청년 취업난에 공무원 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 중에 이제 청년층에 해당되는 연령층에서 20대에서 2만 3천 명 정도가 늘어갔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41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2만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49만 5천 명을 기록했지만 올 1월 33만 9천 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엔 20만 명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33만 7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7%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고용 관련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청년과 여성 고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경인고속도로는 지하의 고속도로, 지상에는 일반 도로가 만들어져 장거리와 단거리 통행이 분리되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서와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 사업자 선정, 협상 및 실시 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4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하화되는 구간은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총 11.66km로 국토부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8차로인 경인선은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총 12차로로 늘어납니다.
특히 지하는 고속도로로, 지상은 일반 도로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속 44km인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90km로 2배 이상 빨라지고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로 용량이 늘고 장단거리 통행이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분리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부 일반 도로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지하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위험 분담 방식을 적용한 민자로 추진해 지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던 공간에는 녹지 공간을 8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등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상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부도로 정비는 지하고속도로 개통 후 약 2년간 진행해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주로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중가 그리고 고가 아파트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억 8,803만 원으로 전달보다 17만 원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4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위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하락폭은 전국 아파트 하락폭보다 컸습니다. 7.8배나 더 떨어진 것입니다. 1월 5억 4,081만 원에서 한 달 만에 5억 3,948만 원으로 133만 원 하락했습니다. 역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첫 하락입니다. 5년 전 입주를 시작한 인천 청라지구가 계획 인구의 90%가 들어와 살면서 9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아파트 시세는 입주 당시에 비해 못 미치고 있는데요. 청라 주민들은 7호선 연장으로 교통 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청라 호수공원 주변으로 상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청라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지 5년. 1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8만 2천여 명으로 계획 인구의 9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에일리넷들, 모아 미래도 등 아파트 공급도 활발합니다. 여기에 청라 호수공원 주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고 하나금융타운과 신세계 쇼핑몰, 로봇랜드, 시티타워 등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라 주민들은 이제야 도시 면모가 갖춰지고 있다고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값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에 따르면 2011년 말 입주를 시작한 청라 우미린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올 1월 실거래가는 3억 6천 5백만 원. 2012년 입주한 제일풍경채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115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은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불편한 교통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청라지구에는 2014년 6월 개통한 청라국제도시역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와 동떨어져 있어 시내버스를 타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라 주민들의 바람은 지하철 7호선 연장.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추진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돼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지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7호선 연장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쇼핑몰과 시티타워 등 편의시설 개발 호재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부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위한 국비와 예산 편성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7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도 재추진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재수 끝에 청라지구가 7호선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차 사고 나보신 분들은 과실 비율이 주먹국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양쪽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양쪽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사에 유리하게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번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제차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경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외제차의 과실 비율을 실제보다 높입니다. 비싼 차의 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높여 보험사의 지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보험사끼리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약간 몰아주기식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차가 엄청나게 비싼 차고 내 차는 싸요. 부과실이고 1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가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과실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끼리 가면은 이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사회 가면은 소독일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회사면 소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서로 합의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합의시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실 비율 산정으로 인해 부당함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알아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 따라 과실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아지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몫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P2P 금융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대한금융으로 떠오르면서 P2P 금융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P2P 업체와 손잡고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보험사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P2P 금융의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가장 큰 저축은행들은 P2P 금융업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주저축은행은 P2P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영업 불가였습니다. 저축은행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해 영업하는 것은 저축은행 업무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임에도 P2P 업체를 설립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중국의 P2P 대출업체 디안롱과 손잡고 P2P 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제휴 형태가 아니라 직접 지분에 참여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P2P 대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P2P 금융업은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또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금리 대출을 해오던 저축은행이 직접 P2P 업체를 운영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국이 영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 금융업이 대한금융을 넘어 중금리 대출 시장의 주류 금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규제에 묶인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정에 있는 업무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저축은행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금융권인데도 보험사는 되고 저축은행은 안 된다는 차별적 규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잊지 못한 금융당국의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입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대신 적극적인 MOU로 중금리 시장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공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년으로 묶인 특허 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면세 사업에 뛰어든 신구 세력 간의 미묘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놓고 유통업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국 한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또 면세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나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 이후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개선안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오늘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과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도 현 매출액의 0.05%에서 10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연구원은 면세점 특허를 새로 주려면 이 면세점 이용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고 또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30만 명이 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광역 지자체가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면세점 매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 서울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받아들인 분위기였는데요. 이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좀 해명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서 업체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신규 사업자들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데 업체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난해 사업권을 새로 얻은 신세계나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은 불안감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 유치부터 인력 문제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가 또 생긴다면 수천억 원을 들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가장 큽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의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면세 사업자들을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획득한 HDC 신라 그리고 한화 등 5개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새 사업에 투자한 돈이 1조가 넘고 고용 인력만 14,200명, 여기에 중소기업까지 대거 입점한 상황에서 자생력을 좀 키울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면세점 제도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규 업체들은 또 난항에 빠졌는데 이 면세점 매출과 직결된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이 명품 업체들이 입점에 관한 협상 자체를 유보했고 고급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달 말에 개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을 좀 형성해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되면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롯데나 SK에게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이 좀 반발하는 상황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좀 추가로 획득을 하게 된다면 이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업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신규 사업자는 경쟁력이 없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는 오는 6월 말이면 이 잠실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중에서 롯데 본점 그리고 신라 본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1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롯데는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에도 면세점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실상 면세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던 SK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면세점을 재추진할 방안을 다시 짤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점 물건들을 떨이 처리하고 인력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면세점 신규 심사에서 탈락한 현대백화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사업권을 좀 줘야 된다면서 이 사실상 면세 사업에 다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면세점 제도 개선을 놓고 업체들 간에 좀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 추가 면세점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유가로 올해 4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 행진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합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월 16일에서 3월 15일에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44달러 25센트, 갤런당 105.46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저유가로 5개월간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유소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앞으로 한 달가량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주유 시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가량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 6일 리터당 1,339원 69전으로 저점을 찍은 후 8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만 리터당 8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도 지난 2월 11일 최저점을 찍은 뒤 상승해 지난 14일 35달러 69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리터당 80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이달 초까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것은 시차와 재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은 2주에서 3주가량이 지난 이달 들어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터당 80원가량의 상승 요인에도 최근 10원가량만 올랐기 때문에 휘발유 값은 추가로 70원가량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를 국내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니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하이브리드 시장과 SUV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아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니로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니로는 기아차가 선보이는 최초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니로의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의 넓은 범퍼로 안정감을 강조하고 범퍼 좌우 하단에 에어 커튼을 적용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차량의 지붕에 짐을 싣거나 고정할 수 있는 루프렉은 전트림에 기본 적용했습니다. 니로의 심장은 하이브리드 전용인 신형 카파 1.6 GDI 엔진과 32kW급 모터 시스템이 결합됐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독자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경량화와 고효율에 초점을 맞춰 합산 출력 141마력을 자랑합니다. 소형 SUV지만 준준형급에 버금가는 넓은 실내 공간도 특징입니다. 니로는 실내 공간이 좌우하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270cm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가 아닌 2열 좌석 밑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급 모델인 QM3나 티볼리보다 여유 있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니로는 일반 강판 대비 무게는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차체에 53% 적용했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에어백은 7개가 달려있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첨단 안전사양도 대거 탑재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동급 유일의 다양한 안전사양을 적용했습니다. 기아차는 니로 출시와 함께 5가지 특별보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초 구매 고객에게 배터리를 평생 보증해주는 배터리 평생 보증 혜택과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10년 20만 킬로 무상 보증 등입니다. 기아차는 모하비, 소렌토, 스포티지에 이어 이번 소형 SUV 니로를 선보이며 RV 명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동부대우전자가 중국 TV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올해로 중국 시장 진출 3년째를 맞는 동부대우전자는 TV 시장 신규 진출과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2배 강화, 단독 매장 400개 확보 등을 통해 매출 신장률 200%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 가전박람회에서 32인치에서 55인치 UHD와 LED 스마트 TV 신제품을 선보인 동부대우전자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TV 판매 3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색 가전도 차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3도어 냉장고, 벽걸이 드럼 세탁기 등 차별화된 제품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5판에 대국을 벌이는 동안 구글의 시가총액이 58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형의 시가총액은 5,076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대국이 열리기 전날인 8일의 시가총액은 4,832억 달러로 총 5판의 대국만의 시가총액이 24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29조 1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상장주인 알파벳 C형의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244억 7천만 달러가 불었습니다. 두 상장주를 합치면 구글의 시가총액은 일주일 만에 총 58조 원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 대국을 계기로 구글이 그간 투자해온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알파벳 A형의 주가는 5번의 대국 기간 동안 5.18%, C형은 4.95% 올랐습니다. 이 기간 알파벳이 상장된 나스닥 지수는 1.71% 오르는 데 그쳐 알파벳 A형의 주가 상승률이 나스닥 지수의 3배에 달했습니다. 국적 저비용 항공사 5곳이 앞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 시 먼저 결항한 항공편의 승객부터 탑승시킨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358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을 계약했더라도 건설사가 이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태고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중인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의 임상 이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공시로 눈을 돌렸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기존 기업의 업무 환경은 나빠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이상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